네, 안녕하세요. 와조스키입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니까 경제 위기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을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경제 위기가 실제로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발생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럼 이럴 때 어떤 대응을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했어요. 나름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1번은요. 아직 중국발 경제 위기가 시작도 안 됐다라는 게 중요한 점이에요.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 계속 진행 중이죠. 분명한 건 미국이 중국한테 저러는 게 자기네 나라에도 좋지가 절대로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자기 자신들도 감수하면서 지금 중국을 제재하겠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피해도 감수하면서. 이건 무슨 말이냐? 치킨 게임 뭐 비슷하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너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해봤을 때 미국은 절대로적으로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아요. 중국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싸우게 되면은. 중국도 그것을 알고 있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 자체가 지금 돌아가는 걸 보니까 지금 그 환율 조작국으로 또 지정을 했죠. 이렇다라는 건 중국발 경제 위기가 시작될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가가 빠지는 게 일본의 경제 제재 때문에 빠지는 것 수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저는 중국발 경제 리스크 때문에 빠지는 걸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리던 부분이라서, 이 중국발 경제 위기는 일본이 지금 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여파를 갖고 오게 될 것입니다. 요거를 한번 공부해보세요. 물론 공부해보세요 라고 하면 공부 안 하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검색은 해보세요. 중국 경제 위기, 중국 달러 뭐 이런 거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중국이 IMF가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제가 뭐라고 했죠? 정말 단순하게 전 얘기를 하잖아요. 뭐 은행권이 망하면 위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저쨌든 기업이 망할 수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금융위기가 터졌고 나라의 경제 위기가 터졌다라는 걸 딱 보여주는 사례는요, 은행이 부도나는 거예요. 은행이 왜 부도가 나냐? 은행이 빌려준 돈들을 회수를 못했기 때문에 부도가 나는 겁니다. 돈의 흐름이 막히면 은행을 망하는 거예요.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대출을 못 해준다? 돈 벌 곳이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또는 대출을 해줬는데 상환이 안 됐다? 기업들이. 그럼 망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에 이어서 일본이 금융제재가 들어오게 될 경우 은행권 폭망의 출발 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은행은 돈이 계속 돌아야 돼요. 흘러야 돼요. 근데 일본이 금융제재를 통해서 은행권의 돈이 조달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때 은행이 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위기예요. 위기. 이 두 가지의 위기가 있는데 이건 정말 큰형님급 위기고, 요건 바로 이제 눈앞에 닥치는 우리의 벌어질 수도 있는 현실적인 위기였어요. 저는 그전 방송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하겠다라고 해서 저는 이것이 아베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정치적인 어떤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겠다라고 희망 한 가닥을 가져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화이트리스트라고 압박을 했지만 실제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경고만 하는 거고. 그러나 실제로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돼버렸습니다. 이건 뭐냐? 싸우자라는 거예요. 중국과 미국이 무역 전쟁이라고 하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미국도 손해보고 중국도 손해보고 있는 싸움을 지들끼리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겠어요? 누구 한 명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위협이 되니까 중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위협이 되니까 사회주의 국가가 죽이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시켰다라는 건 그만큼 보통의 생각으로 가지고 지금 접근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가가 이만큼 빠지는 거 이해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현 상황과 이제 우리가 벌어질 어떤 걱정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자, 1번 실물 자산에 집중을 이제 해야 됩니다. 자, 지금은 주식에 관한 얘기의 차원을 떠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어쨌든 뭐 갑부들은 아니잖아요. 예.
일반 국민이고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방어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실물 자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지금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잖아요. 한국의 화폐 가치가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외국에서 한국 원화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결국 이 지폐라는 건 실물 자산의 보증으로 금이죠. 금의 보증으로 지폐를 발행해서 우리가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이 실물 자산을 그 보증인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제는 진짜 눈에 보이는 실물, 금, 은, 뭐 진주까지 포함될까요? 네. 부동산, 땅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자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는 현금을 보유한다라기보다 뭐든지 물건을 사놓는 게 좋은 상황이에요. 뭐든지 어떤 물건이 어떻게 올라갈지 몰라요. 금이 올라갈지 은이 올라갈지 무엇이 올라갈지 모른다라는 상황인 거죠. 실물 자산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될 때입니다. 만약에 은행에 돈을 막 쌓아놓고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러면 그러지 마시고 그 자산의 일부를 빼셔서 실물 자산에 지금 바꿔놓아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거 사면 오를까요? 지금 오르는 개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르는 개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가 상승이 아니죠. 화폐 절하에 대한 방어책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가 오를까요? 지금 이 얘기 2차원이 이제 아니에요. 여러분. 이젠 방어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방어전입니다. 공격을 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금리 인상 리스크입니다. 이거는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만약에 이러한 위기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금리를 인상시켜요. 금리 인상. 왜? 미국 금리가 올리면 우리나라 금리도 오른다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미국 금리가 오르면 우리나라도 그 미국보다 금리를 올려야 돼요. 왜? 미국에게 돈 빌려주는 것보다 우리나라에게 돈 빌려주는 게 더 매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에게 돈을 빌려주려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이자를 더 많이 줘야 돼요. 그 말은 즉슨 지금 현재의 상황의 금리보다 더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건 돈이 빠져나가니까 일본 돈도 빠져나가고 중국발 경제 리스크가 발생해서 이제 우리나라 채권도 안 사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한테 돈을 안 빌려주는 거예요. 외국들이. 왜? 수출 주도형 국가고 수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중국 경제에 밀접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타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에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외국이? 유럽 애들이? 돈 빌려주겠어요? 사이즈 딱 보고 너네는 좀 안 빌려줄래 이번엔. 연장 안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자를 많이 줄 테니까 돈 좀 빌려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금리 인상이 되면 은행 금리도 올라가게 돼요. 극단적인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돼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잘 안 돼요. 근데 정말 경제가 어렵고 위기고 하면 우리 IMF 때 금리 인상됐잖아요. 똑같아요. 그렇게 돼요. 금리 인상. 이해되시죠? 우리나라가 예전에 이제 한참 경제 발전할 때 금리가 높았어요. 왜 높았을까요? 해외에서 자본을 빌려오는데 그만큼 이자를 많이 줘야만 돈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돈을 안 빌려주면 성장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뻔한 얘기인데 이제 허리띠를 우리가 좀 졸라맬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리스크니까. 위험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남발하려는 어떤 그런 것보다 되도록이면은 필요 없는 것들도 약간은 팔아서 현금화할 필요가 있어요. 현금화해서 그것을 우리가 안전하게 가치로 둘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라는 건 정말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장난치는 게 아니에요. 어그로 끄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다시 얘기하지만 가치 투자는 이제 주식으로 봤을 때 가치 투자는 하실 때가 아닙니다, 이제. 이런 거대한 리스크가 앞에 놓고 있는데 중요한 건 돈이 흘러야 기업들도 성장하는 건데 돈줄이 막히게 된다면 가치 투자하고 나발이가 안 통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만약 가치 투자할 거라면 지금이 아니고 주가가 깊게 내려갔을 때 가치 투자 들어가는 겁니다. 분할 매수로. 그때는 제가 적립식 펀드를 하라고 했어요. 어느 종목을 살지 모르니까. 예, 그래서 이 지폐를 들고 있는 것보다 다시 얘기하지만 실물을 들고 있으셔야 돼요. 금, 은 이런 거 기본적으로. 외국에서도 통하는 게 실물 자산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외국인들하고도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을 들고 있어야 돼요. 외국인들하고도. 그게 대표적인 게 금인 거고요. 그죠? 땅이 될 수도 있는데 땅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만 거래를 하니까. 땅도 포함이 되는데 뭐 일반적이진 않죠. 땅 투자라는 게.
이게 현금화 쉽지도 않고 현금화가 쉬운 좀 그런 것들을 해야 돼요. 자, 금값 추이를 볼게요. 금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와즈키님 금 많이 오른 거 아닌가요?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어요. 제가 사고 저도 금 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사고 지금 한 20% 정도 올랐습니다. 20% 정도. 그러니까 전 돈을 벌었어요, 사실은. 자, 근데 이제 10년 주기로 좀 금값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해보자라고 한다면 금값이라는 게 항상 경제 위기가 발동이 되면 올라가요. 그렇지 않다라고 해도 차후에 또 올라가요. 물가 상승 대비해서 뭐 이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시세는 늘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금이라는 건. 자, 그러면 이제 금을 봤어요. 옛날에 3천 이 뭐예요? 이 한돈에 얼마였죠? 네. 이거 수치가 뭔가요? 원이네요, 원. 네. 57,166원. 그죠? 뭐 이때 37,000 이때가 그립긴 하네요. 자, 아무튼 경제 위기가 2008년도 서프라임 이후로 계속적으로 금값이 상승해서 2011년도 12년도까지 금값이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위기 때 이게 더 뒤에 차트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자, 위기가 발생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긴 시간 동안 올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올랐냐면 미국의 달러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른 겁니다. 근데 미국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글로벌 어떤 증시 글로벌 그 경제 순위에서 밀리지 않고 계속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안전자산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게 된 거예요. 이때.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 지금 고점 아닌가요? 물어보기 전에 금값이라는 거 그렇게 쉽게 폭락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셔야 돼요. 금값이라는 건. 그러니까 지금 가파르게 올라서 고평가가 단기간에 된 건 맞고 과열은 맞아요. 근데 이것이 막 단기간에 엄청난 폭락을 하고 막 제자리로 돌아오고 그러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금 투자를 하시려면 분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죠. 분할 매입.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분할 매입으로 해서 이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라고 하죠. 네, 평단을 낮춰 나가야죠.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전략을 짜셔야 되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은값도 한번 잠깐 볼까요? 은값 어디서 봐야 되나요? 은은 그 금값이 비싸니까 사는 대체 자산이에요. 금 대신. 근데 이제 금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제 보고 싶은데 안 나오네요. 금 시세. 여기 나올 수도 있겠네요. 금, 여기 있네요. 그죠? 은은 변동성이 높아요. 변동성이. 그래서 은 투자 하셔도 돼요. 근데 은은 이렇게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더 분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더욱더 분할 매매. 그리고 참고로 금이라는 건 살 때랑 팔 때랑 가격이 달라요. 팔 때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 금은 장기 투자용이에요. 긴 시간 동안 내가 갖고 가겠다. 뭐 이걸 팔아서 시세 차익 못 내요. 10% 이상 올라야 돼요. 그래야 내가 부가세까지 해갖고 시세 차익을 그나마 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금 투자, 은 투자할 때 조심해라 라는 말씀 드리는데 제가 말하는 관점은 안전자산 대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이거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자, 이제 제가 지폐를 빼라는 건 이건 은행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은행에 돈을 쌓아두지 말란 얘기를 합니다. 쌓아두지 말고 되도록이면 다 실물로 바꿔놓으세요. 되도록이면. 그러니까 막 무조건 다 막 바꾸라는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는 현금 보유로 좀 하실 필요가, 진짜 눈에 보이는 현금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전하게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은행조차도 예금자 보호가 되긴 하지만 그 예금자 보호만을 믿고 있다가는 큰일 납니다. 네, 예금자 보호 보호 받는다고 해도 언제 지급될지 모를 상황인 거고, 그게 또 5천만 원까지만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거 제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긴 하는데 그 정도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최악의 상황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도 나쁘진 않잖아요. 그죠? 알아둬서 손해볼 것도 없고 5천만 원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외의 자산은 현물로 바꾸시는 게 좋아요. 현물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당장 뭐 쓸 돈 아니다라면 금으로 바꿔 놓으셔도 괜찮고, 실물 자산 뭐 다른 걸로 다 바꿔 놓으셔도 괜찮다라는 거죠.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대비예요. 이런 거. 저는 이제 부채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솔직히. 왜냐면 지금 예전 통계로였는데, 옛날 통계였는데 그 천조였잖아. 천조 시대잖아. 우리 지금
그 가계부채가 이 천조가 1인 1가구당 3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1인당이었는지 1가구였는지 기억이 아마 1가구일 거예요. 1가구당 3천만 원의 부채가 있으면 그게 천조다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1600조니까 한 가구당 5천만 원 정도는 되겠네요. 5천만 원 정도. 그죠? 5천만 원 좀 안팎일 것 같은데 이건 평균이고 빚이 없는 사람까지 있기 때문에 한 가구당으로 친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빚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거의 뭐 한 가구당 1억이 아닐까. 그러니까 없는 사람 아예 없고. 그러니까 요 1억이라는 게 이자가 지금 금리가 낮지만 금리가 오르면 이게 폭탄으로 다가옵니다. 폭탄으로. 아시겠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빚을 싫어하는 거예요. 빚을. 빚 때문에 부동산 거품 나고 빚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계획을 세워서 나오는 빚은 좋지만 지금 정부 정책이 대출해주는 꼴을 보면은 야 이거 뭐 그냥 뭐 2, 3억 대출 받고 뭐 전세 들어가고 뭐 이게 지금 상황이 이게 진짜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그랬어요. 방송 때 뭐 빚 많아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돈 잘 벌면 괜찮아요. 돈 잘 벌고 잘 갚으면 상관없죠. 언젠가 갚으면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항상 이렇게 취약하잖아요. 우리 주식하면서 배웠잖아요. 뭐만 하면 흔들리고 뭐만 하면 떨어지고 김정은 미사일 쏘면 떨어지고 그죠? 굉장히 취약한 이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부채를 무리하게 갖고 가는 게 과연 건전한 거냐. 그러면 그게 건전하지 않는 걸 안다고 한다면 애초에 좀 이런 거를 완화 정책을 펼쳐야 되는 거 아니었냐라는 건데 뭐 부동산 정책에 성공한 나라는 사실 없어요. 미국도 부동산 때문에 한번 휘청했었고 중국도 지금 그럴 거고 일본도 옛날에 부동산 때문에 망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것들이 뭐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어떤 요지는 어쨌든 좀 보수적으로 대비를 하자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제 방송 보신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직장인들이고 또 일반 평범한 국민들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대비할 방법을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행권이 어떻게 되고 미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를 좀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사람은 뭐 이게 기회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 그렇게 뭐 하기도 하는데 웬만한 그 투자의 경험이 없으면 또 이 기회를 잘 못 봐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방어하는 데 집중을 하시고 뭐 기회로 여긴다라고 한다면 제가 뭐 차후에 어쨌든 뭐 펀드로만으로도 그 하락된 주식에 펀드로 주워 담기만 해도 뭐 잘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사실 뭐 그것만으로도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 아무튼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제가 말하는 최악의 상황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일본과의 관계가 잘 정리돼서 증시가 안정권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미국이 중국을 때리는 건 멈추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멈추지 않을 거. 그건 우리 선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한국은 포지션을 잘 정해야 돼요. 한국은 정말 지금 눈치 게임 들어왔거든요. 지금 눈치 게임 잘해야 돼요. 지금 일본하고 투닥거릴 때가 아닙니다. 현재 이게 사람들이 너무 심각성을 몰라요. 지금 진짜로 심각성 너무 몰라요. 우리 2008년도 때 왜 힘들었는데요. 미국발 서프라임 위기 때 왜 힘들었습니까? 이때 왜 공장들이 다 멈췄어요. 미국 경제가 휘청거리니까 수출했을 때 미국에서 수입을 안 받아준 거죠. 팔 대상이 없는 거예요. 물건을 팔 대상이 가난해진 겁니다. 이해되시죠? 우리나라는 중국에다 물건을 꽤 많이 팔아요. 그럼 딱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 중국발 리스크가 굉장히 위력을 갖고 있는지 말이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